여러분, 니파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뉴스에서 한두 번쯤 스쳐 지나가셨을 수도 있는데 이 이름 뒤에는요, 사실 다음 팬데믹의 후보로 꼽히는 아주 무서운 실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이러스가 대체 뭐고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만 하는지 그 위협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5%.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냥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니파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마주할 수 있는 최대 사망률이에요. 다시 말해 감염자 4명 중에 3명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리가 왜 니파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봐야 하는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이건 그냥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바로 그 WHO가 괜히 니파 바이러스를 우선순위 병원체 목록에 올린 게 아니거든요. 이 목록이 뭐냐면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들만 모아놓은 일종의 요주의 명단 같은 거예요. 이건 니파가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팬데믹 잠재력을 가졌다는 공식적인 경고장인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우선순위 병원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표가 붙은 바이러스의 정체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이렇게까지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니파 바이러스의 정체는 바로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쉽게 말해서 동물, 특히 과일박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인데 이게 어떤 계기로 인간 세상으로 점프한 거죠. 좀 흥미로운 건 이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꽤 익숙한 홍역이나 볼거리 바이러스랑 같은 파라미소 바이러스과 그러니까 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격은 완전 딴판이라서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뭐랄까 아주 위험한 사촌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바이러스는 대체 어떻게 수백만 년 동안 박쥐랑 같이 조용히 잘 살다가 갑자기 우리 인류 역사에 딱 등장하게 된 걸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그 기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998년 말레이시아의 한 돼지 농장이었어요. 이때는 박쥐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돼지라는 중간 다리를 거쳐서 사람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딱 3년 뒤에 방글라데시에서 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교활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제는 중간다리 같은 거 다 건너뛰고 박쥐에서 인간으로 바로 그리고 마침내 사람과 사람 사이로 직접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죠. 그리고 2018년 인도 케랄라에서 있었던 비극은 이렇게 진화한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니파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이유는 이게 다 똑같은 녀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초기에 말레이시아에서 발견된 변종은 돼지를 거쳐야 했고 치사율은 한 40% 정도였어요. 근데요, 방글라데시에서 발견된 변종은 차원이 다릅니다. 중간 숙주 없이 사람에게 바로 옮겨가고 치사율은 무려 최대 100%에 달해요. 공격하는 부위도 뇌뽕만 아니라 폐까지 넓어졌고요. 그야말로 완전체에 가까운 살인 바이러스로 업그레이드된 셈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위험한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떤 틈을 노리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지 그 3가지 주요 침투 경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동물과의 직접 접촉이에요. 감염된 돼지나 박쥐 아니면 얘네들의 분비물을 다루다가 옮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오염된 음식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특히 방글라데시에서는 박쥐가 먼저 맛본 달콤한 대추야자 수액을 사람들이 그대로 마시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할 건 바로 세 번째, 사람 간 전파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비말,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부분이 니파를 무서운 팬데믹 후보로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죠. 네 번째 이야기는 좀 더 심각합니다. 만약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염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이 질병이 우리 몸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감염이 돼도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이러스는 평균 1주에서 2주, 길게는 무려 45일까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세력을 키웁니다. 바로 이 조용한 시간, 즉 잠복기가 니파 바이러스가 진짜 무서운 이유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감염자는 자기가 감염된 줄도 모르고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주변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기나긴 잠복기가 끝나고 드디어 나타나는 첫 증상들. 근데 이게 우리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열나고 머리 아프고 근육통해. 딱 보면 그냥 지독한 감기나 독감 같거든요. 이 평범한 감염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러스는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의 주 공격 목표는 바로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뇌와 중추신경계예요. 환자는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의식이 점점 흐려지면서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빠릅니다. 바이러스가 뇌에 염증, 그러니까 뇌염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져요. 발작이 시작되고 단 하루, 이틀, 24시간에서 48시간 만에 환자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 시점부터는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5번째. 이렇게 무시무시한 적을 상대로 우리 인류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필사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좀 냉혹합니다. 현재 니파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해서 없앨 수 있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치료제나 감염을 막아줄 백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건 환자의 호흡을 돕고 열을 내리는 것처럼 환자 스스로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곁을 지켜주는 보존적 치료뿐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만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각도에서 해법을 찾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의 문을 열지 못하게 열쇠 구멍을 아예 막아버리는 단일 클론 항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 때 활약했던 렘데시비르처럼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복제하는 걸 방해하는 약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동물 실험에서 꽤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제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제뿐만 아니라 아예 감염 자체를 막기 위한 백신 개발 경쟁도 정말 뜨겁습니다. 니파의 사촌격인 핸드라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좀 전통적인 방식도 있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속도와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던 모더나의 mRNA 백신, 그리고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팀이 썼던 바이러스 벡터 백신까지, 말 그대로 인류가 가진 모든 기술이 총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희망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 손에 완성된 무기는 없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무서운 치사율,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 잠재력은 여전히 현실적인 위협이죠.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는 알잖아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낯선 바이러스가 언제든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멈출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향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 공격에 정말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